3월 6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데 이어 미국의 경제 지표도 엇갈린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다우지수와 S&P 500은 약 보합권에 마감했지만 애플의 2% 하락으로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역시 중국과 유로존 등의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유로존의 지난 2월 제조업과 서비스 생산이 둔화된 것도 유럽 경기 둔화를 확인해주는 지표로 해석됐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란 핵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됐으나 중국과 미국 등의 경기에 대한 우려가 교차돼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2센트 오른 배럴당 106달러 72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낮춰 잡아 중국의 경제 경착륙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설정한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인 8%보다 0.5%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2004년 이래 최저치입니다.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시장도 부양책에 더 이상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조금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경기 지표도 엇갈린 모습을 보이면서 도움이 되지 못했고 유럽 쪽에서 발표된 지표 역시 도움이 되지 못했었는데요. 사실 오늘의 하락을 미리 알 수 있었던 재료가 어제 중국 쪽에서 나왔었죠. 현재 중국에서는 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중국 정부가 8년 만에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다소 둔화될 거란 우려가 글로벌 증시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G2로 거론되고 있는 중국의 어떤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재료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중국 쪽 소식과 함께 뉴욕 증시 장중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 오늘 순서는 와이즈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장중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3대 지수 모두 파란불을 켜기도 했는데요. 더욱이 나스닥 지수 낙폭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중국 쪽에서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낮아지는 모습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지 못한 흐름 보였고 경제 지표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한 흐름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3대 지수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먼저 블루투 중심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14.76포인트, 약 0.1% 하락한 12,962.81을 기록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하락세를 보였는데 비교적 낙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25.71포인트, 0.86% 하락한 2,950.48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나 좀 하락세로 마감을 하였는데 S&P 500 지수도 좀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1364.33을 기록을 하면서 5.3포인트 하락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정부가 경제 목표 성장률을 8% 이하로 제시하는 모습 보였고 공장 주문에 대한 그런 경제 지표도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종목별 흐름 본다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먼저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1.2%대의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웰스파고 역시나 좀 하락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약 0.9%대의 하락.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보였는데
오늘 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하락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약 2.2% 하락세를 보이면서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야후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약 0.5% 하락 흐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중국발 악재와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 부진에 따른 투자 심리 우려로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중국의 올해 GDP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라는 소식부터 정리를 해볼 텐데요. 사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양회에서 어떤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기대가 좀 물거품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우선은 뭐 이번 주 상당히 좀 중국발 모멘텀이 강하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이 컸지만은 오히려 더 중국발 악재에 따라갖고 첫 거래에 좀 하락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8% 약 7.5%대로 잡으면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사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이미 작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나온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12차 5개년 12차 5개년 계획에 따라갖고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약 7%대로 2011년도와 2012년도 평균치를 약 7%대로 잡은 상황인 만큼 큰 악재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2004년 이후에 이러한 모습을 처음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당혹감이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그동안 꾸준하게 중국이 경제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경제 성장률 둔화는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투자가 아닌 그리고 소비에 대한 중국 내수 소비에 대한 확진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 갖고 경제 성장률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신다고 한다면은 큰 악재는 아니다라면서 지금 시점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뭐 여러 가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가능성은 적은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국내 경제는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도 높은 상황인데 이러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 국내 수출 기업에 좀 타격이 되지는 않을까요? 네, 우선은 뭐 전반적으로 수출 기업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네. 수는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중국의 내수 확대에 따라 갖고 오히려 더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IT 업종과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생활용품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업종과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는 더욱더 높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오히려 호재성 재료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전 세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뭐 원유 감소라든가 이러한 측면이 오히려 더 유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경기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좀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GDP 성장률 목표치가 하향 조정됐지만 국내 증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다. 오히려 내수 관련된 기업에서는 또 호재가 될 수 있겠다라고 또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존의 경제 지표 또한 우려감을 키우는 재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2월 PM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기도 했고 또 기준선인 50을 또 밑돌았다고요. 네, 유럽 쪽 역시나 좀 경제 지표는 좀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네. 유럽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좀 약세 흐름을 보이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유로존의 2월 제조업, 서비스, 복합 구매자 관리 지수, 즉 PMI 지수가 49.3으로서 최종 확정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달 말 발표된 예비치인 49.7보다도 0.4%포인트 하락한 것이고, 이로써 지난 1월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다시 한번 50선을 넘었던 유로존 PMI는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경기 확장 기준치 아래인 50선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국가별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복합 PMI가 기준치를 넘는 모습 보였지만은 53.2로서 두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는 모습 보였고, 이탈리아와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50선 밑에서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 PMI는 44.7을 기록을 하였고 스페인도 2.9를 기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유로존 PMI 지수에 따른 우려감이 컸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소매 판매에 대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유로존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웃도는 그러한 수치를 발표를 하였는데, 유럽연합 통계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은 1월 유로존 소매 판매가 전달 대비해서 약 0.3%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전달 대비해서 0.1%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예상치였는데, 소매 판매는 전월 0.5% 감소 흐름과는 다르게 역시나 상승 전환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긍정적이었지만은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좀 주지는 못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경제 지표는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2월 서비스업 지수가 최근 1년 만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반면 또 공장 주문은 3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라고 발표가 됐는데요. 먼저 좀 악재부터 정리해 볼게요. 네, 미국의 공장 주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조금 웃도는 모습 보였지만은 역시나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것이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였는데 미국의 공장 주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 보였지만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연초 제조업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조금씩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월 공장 주문이 전월 대비 1% 감소했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1.4% 증가해서 하락 반전한 것으로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장 예상치였던 1.5% 감소보다는 감소폭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 보였는데 변동성이 큰 운송 부분을 제외한 공장 주문에 있어서는 0.3% 감소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12월 0.7% 증가에는 못 미치는 모습 보였고 국방 부문을 제외한 주문도 1.2% 감소에 12월에 1.6% 증가에는 못 미치는 모습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제조업은 그동안 경기 회복 국면에서 가장 견조한 모습을 보였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지만은 역시나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갖고 갚아는 성장세가 꺾이는 모습이다라면서 역시나 이러한 경제 지표에 있어서는 향후 유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지난달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는 또 호조를 띄었다라고 하는데 지난해 2월 이후도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죠? 네, 맞습니다. 미국 서비스업 경기 관련된 지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나왔습니다. 약 27개월 연속으로서 기준치인 50선을 웃도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공급관리자 협회에 따르면은 2월 중 미국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57.3을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장 예상치였던 56.1보다도 높은 수준이고 지난 1월에 56.8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2월 약 1년여 만에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 보였는데 경기가 확장 국면이나 또한 위축 국면을 가리키는 기준치인 50선도 계속적으로 넘은 모습 보이면서 서비스 경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전망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서비스업 경제 활동 지수가 62.6으로서 1월 수치인 59.5보다 그리고 시장 예상치인 59.3보다 크게 웃도는 모습 보였고 신규 주문 지수 역시나 61.2로서 1월에 59.4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경제 활동가 그리고 신규 주문 지수 모두 지난해 2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했지만은 고용 지수는 조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고용 지수 같은 경우에는 57.4에서 57.7로서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편 피셔 총재는 추가 양적 완화 조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고용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인지 이렇게 말한 좀 배경이 무엇인가요? 네, 우선은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진의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또 월스트리트가 통화부양 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라고 강하게 강조를 하였는데 현재 경제 지표는 올해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 전망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경제 지표가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였는데 금융시장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준이 제공했던 통화 부양 조치에 대해서 너무 길들여졌다라고 강조를 하였고 시장이 그동안 연준의 소위 3차 양적 완화에 대해서 과도하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상당히 우려감이 크다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는 재정 정책과 규제 등으로 인해 올해 경제 전망이 아주 크게 개선되지는 않겠지만은 적어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아울러 최근 가솔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물가 안정에 대한 위협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 만큼 조기의 긴축으로서 선회할 준비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을 고집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그리스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12곳의 민간 채권단이 국채 교환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8일 국채 교환이 마무리가 좀 무난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제금융협회 운영위원회 소속 12개 민간 네. 채권단들이 그리스 국채 교환에 대해서 참여키로 결정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국채 교환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밝힌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알리안츠라든가 BNP 파라바 같은 기업들이 있고, 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명서에서 운영위원회와 회원들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국채 교환에 대해서 참여하도록 조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각자 채권단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여러 가지 이득을 감안해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강조를 하였고, 한편 그리스 정부 같은 경우에는 민간 채권단의 국채 교환 참여율이 80%를 넘을 것이라고 현재 낙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단은 오늘 8일까지 그리스가 요청한 국채 교환에 참여할지에 대해서 통보를 해야 하며, 그리고 그리스 정부는 지금 시점 참여 의사를 밝힌 채권단 비율이 75%를 만약에 넘는다고 한다면은 국채 교환을 실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역시 유럽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유럽 주요국 증시가 모두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유럽 증시도 역시나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영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0.6% 하락세로 오늘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독일과 그리고 프랑스도 하락세를 보였는데, 독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0.8% 하락,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0.3% 하락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던 대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낮아지는 모습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역시 좋지 못한 흐름 보였고, 유럽 쪽에서의 경제 지표도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 기대치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좋지 못한 흐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점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랠리 이후에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지난해 말에 비해서 비감론이 현재 줄어들고 있지만은 역시나 유럽 증시도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상승을 위해서는 경제 지표 호조가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또 커지면서 소폭 강보합권에 마감을 하기도 했는데요. 간밤 오바마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어떤 대책이 발표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네.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좀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 네. 보였습니다. 이란발 여러 가지 좀 갈등이 계속적으로 진전되는 그런 진행되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은 급등 양상은 보이지 않았고, 역시나 유가 같은 경우에도 중국 최대 석유 수요국 중의 하나인 중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 조금은 하락 압력을 받은 것으로 지금 현재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상업거래소 4월 인더분 서부 텍사스청 원유 기준으로는 지난주 종가보다는 소폭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약 2센트 오른 배럴당 106.72달러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은 광보합권에서 움직였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고,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큰 폭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감이 역시나 금 가격에 대한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4월 물이 지난주 종가보다 약 15.9달러, 약 0.3% 하락을 하면서 온스당 1703.90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써 조금은 횡보미 그리고 하락 압력으로서 마감을 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3대 지수가 일단은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에도 낙폭을 그렇게 많이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자, 과연 오늘 좀 국내 증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은 유가가 어느 정도는 좀 보합권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유가 네. 관련주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가가 급등하면서 피해 업종으로 분류됐던 업종군들의 반등폭이 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별 흐름을 조금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역시나 미국 쪽에서 아직까지는 그 경제 지표에 대한 개선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도 이제 연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그런 경제 지표에 따라 갖고 과연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지, 과연 국내 경기적인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개선세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면서, 역시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중국 양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중국 관련 소비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투자 전략이 이번 한 주간 계속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즈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마감 시황 자세하게 살펴봤고 그에 따른 국내 증시 전망도 짚어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일단 연준 총재가 추가 양적 완화, QE3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감도 갖지 말라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소식이 간밤 글로벌 증시는 어떤 영향을 좀 미쳤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그 글로벌 어떤 경제 성장에 대한 둔화 우려가 좀 시장에 대해서 좀 압박을 좀 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이 일단은 뭐 7.5%로 다소 좀 하향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서도 여전히 그리스 쪽에서도 충분히 해결 모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리스크적인 요인들을 지적하면서 시장에서는 다소 좀 우려감,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미국 쪽에서도 경제 지표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지만 특히 이제 제조업에 대한 또 수주 쪽은 이제 MOM,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좀 다소 떨어지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럼 비제조업 쪽에서는 다소 좀 긍정적인 결과 나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기에는 뭐 굵직한 어떤 지표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락에 대한 다소 좀 쉬었다는 어떤 그런 흐름에 대해서 가장 큰 맥은 결국 차익 실현의 매물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종목들 보면 이제 나스닥 기술주들의 어떤 오늘 좀 하락이 좀 셌고요. 그다음에 상품주들 특히 이제 여전히 이제 수요가 좀 둔화되는 흐름들이죠. 역시 금과 은과 구리 다소 좀 계속 하향하고 조정받고 있는 흐름이고 유가는 이제 강보합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는 여전히 글로벌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 이게 가격적인 논리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 때문에 상품주라든지 기술주에 좀 하락이 좀 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다우보다 나스닥이 좀 하락이 좀 크죠. 그 이면에는 역시 뭐냐면 단기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내 시장과 상당히 동일한 그런 흐름 패턴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번 주에 뭐 고용 쪽이라든지 여전히 어떤 지표적인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겠지만 여전히 가장 준 그 맥은 역시 타이 실현 매물들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심하다. 그래서 애플에 대한 고공행진도 상당히 의미 있게 우리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다. 그래서 오늘 시장도 다소 좀 재미없게 끝났던 것들도 역시 그런 어떤 이면들이 숨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됐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어제 국내 증시만 보더라도 이 경기 민감주와 또 내수 관련주는 극명하게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대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 좀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좀 전략 좀 짜주시죠. 예, 이제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장 매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종목별 매매를 할 것이냐에서 상당히 어찌 보면 투자관이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저번 주 금요일 날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기관과 외국인에게 강한 수급이 좀 바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파생 쪽에서 외국인의 포지션이 다소 좀 밑방향으로 베팅을 했고 현물 쪽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의 어떤 그런 매도 압력은 상당히 심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 보시면 정유라든지 화학 쪽에 대한 그 낙폭을 보시면 상당히 좀 심합니다. 오히려 지수의 하락이 거의 한 3, 4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그런 체감적인 어떤 그런 지수 포인트, 그러니까 종목별 흐름도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시장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자동차 쪽에서는 강한 어찌 보면 상대적인 강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번 주에는 옵션 만기도 있고 여러 가지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지만 일단 지금 신규로 어떤 좀 매수하는 그런 관점은 다소 오늘보다는 한 내일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겠냐 해서 어찌 보면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3월물보다는 6월물 쪽에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매물 압력은 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 매수 전략은 단순하게 낙폭과대 종목의 어떤 그런 종목들 어제 예를 들어서 어제 많이 빠졌던 정유화학 쪽에서의 어떤 흐름들을 라든지 금융주를 잡는 그런 전략이 좋겠죠. 근데 오히려 강한 종목들, 강한 섹터가 더 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라면 지금 먼저 오늘 같은 경우 더도 추가적으로 더 매수해도 무리가 없는 그 종목은 역시 플랜트 기자재라든지 플랜트 그다음에 건설, 그다음에 그 관련된 기기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섹터 속에서 차라리 찾는 것이 수급이라든지 기술적 흐름이나 상당히 모멘텀 플레이가 상당히 강한 그런 요소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식으로 좀 트레이딩 전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바이앤홀드 전략보다는 짧게 치는 전략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코스닥 시장인데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극명하게 종목별 플레이가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대선 테마주라든지 이것이 다소 좀 정체기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풀려있는 돈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일단은 2월장을 리뷰를 해보면 결국 실적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코스닥 시장이 먼저 실적 장세로 진입한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유동성 다음에는 실적 장세로 가고요. 그다음에 역유동성, 역실적으로 가는데 지금 이제 2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거래소 종목보다는 오히려 코스닥 종목에서 먼저 진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에는 IT 개별주, 특히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어떤 공격적인 투자 행보에 따라서 그 관련된 수혜 업종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애플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스마트 관련 부품주들이 가장 일단 2월에 시세를 뽑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재료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보면 삼성에서도 LCD TV에 대한 생산을 이제 자제하고 이제 LED TV 쪽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이제 LED라든지 OLED라든지 최근에 AM OLED 쪽의 어떤 흐름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산업 구조의 어떤 패턴을 변화하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개별주적인 종목 중에서 특히 주 고객사가 확립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지시면서 플랜트 기자재 쪽의 어떤 그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산업재 섹터에 관련되어 있는 코스닥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의 종목들이 상당히 시세를 뽑아내고 있고 투신과 연기금까지도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 포인트를 잘 잡았다면 충분히 시장 대비해서는 아웃퍼하는 그 결과들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낙폭 과대주 접근해봐도 괜찮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유화학주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겁니까?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충분히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 저번 주까지 상당히 스타가 되었던 것이 바로 조선주겠죠.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한다라면 일단은 최근에 낙폭이 어제 심했던 정유화학에 대해서 저점 매수하는 것보다는 저번 주에 강한 섹터가 다시 갈 수 있는 여지가 크고 만약 그 패턴이 아니라면 단순하게 기업 펀더멘탈 분석이 아니라 유가와 전혀 상관없이 V자 반등 노릴 수 있는 거는 만약 오늘도 어제 흐름과 같은 섹터의 종목들이 빠진다라면 오히려 그들의 종목에 대해서 차라리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짧게 한 5에서 10% 정도 먹는 전략으로 들어간다면 어제부터 계속 낙폭이 심하게 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선택, 그러니까 정유라든지 화학,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호남석유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단기 반등 노리는 전략이 차라리 유효하지 않겠냐. 시장 매매 패턴은 그런 식으로 적응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이슈가 이어집니다. 석유 자본으로 무장한 중동의 이른바 오일머니뱅크가 국내에 진출합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채권과 외환시장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새누리당 이상득 의원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프라임저축은행의 금품 로비 의혹과 이 의원실 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7억 원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는 환자가 동네 의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률이 30%에서 20%로 10%포인트 낮아집니다. 유치원생을 포함한 어린이들의 인터넷 중독이 어른보다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임 등 인터넷 사용 연령은 낮아지는데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중동의 오일머니뱅크가 국내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석유 자본으로 무장한 중동의 이른바 오일머니뱅크가 국내에 드디어 들어옵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를 운영 중인 아부다비의 왕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형 상업은행이 상반기 중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것인데요. 정부는 중동 자금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채권과 외환시장 안정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5일 아부다비 현지에서 아부다비와는 유전 이외의 금융 분야에서 협력하는 게 있다면서 아부다비 왕이 갖고 있는 은행 지점이 최초로 우리나라에 설립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부다비 투자청의 경우 6,3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유가 시대를 맞아 자금이 흘러넘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와 GS에너지로 구성된 한국컨소시엄은 이날 아부다비에서 UAE 국영석유사인 아부다비 석유공사와 미
미개발 유전 3곳에 대한 본 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한국 측의 지분 비율은 서희공사 34%, GS에너지 6% 등 총 40%이지만 비상시 세계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 전량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고 계약 기간은 30년입니다. 네, 이상들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어느 정도 수사가 좀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대검찰청 중수부가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프라임 저축은행의 금품 로비 의혹과 이 의원실 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7억 원의 연관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대검 중수부의 지휘를 받는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산부에서 수사해온 이 의원 관련 사건 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영업 정지된 프라임 저축은행이 퇴출을 막기 위해 이 의원에게 수억 원대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단은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과 관련된 첩보를 입수했으며 중수부는 특수산부에서 수사해온 7억 원의 출처와 연관성을 살펴본 후 병합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합수단은 첩보상으로 저축은행 금품 로비가 진행된 시점과 이 의원 사무실 계좌에 7억 원이 입금된 시점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을 확인, 뭉칫돈이 프라임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유입됐을 가능성을 보고 자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임 저축은행 로비 의혹이 제기되자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돈을 받고 특정 저축은행의 로비를 받았다는 내용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저축은행 로비설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는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는 환자의 진료비가 경감된다고 합니다.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께는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부터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는 환자가 동네 의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6일부터 1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다면 요양급여 기준 고시를 행정 예고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의원을 찾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진찰료의 본인 부담률이 30%에서 20%로 낮아집니다. 재진 진찰료를 기준으로 기존 2,760원에서 1,840원으로 920원 정도 진료비가 싸지는 셈입니다. 경감 혜택을 받으려면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해당 의원은 환자의 의사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해 보관해야 합니다. 이 같은 진료비 조정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동네 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에 따른 것으로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미 입법 예고를 거쳐 이달 중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요양급여 기준고시는 건강검진을 받는 날 검진과 별도로 같은 전문 과목 의사에게 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이 진찰료의 50%를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진료가 필요한 이유를 보험 청구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건강검진과 관련이 없는 질병 진료의 진찰료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아의 인터넷 중독률이 성인보다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인터넷 강국이 좀 어두운 단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만 5세에서 9세 사이에 유아 아동의 인터넷 중독률이 성인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5일 발표한 2011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5에서 9세 아동의 인터넷 중독률은 7.9%로 만 20세에서 49세 사이 성인의 인터넷 중독률인 6.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작년 10월에서 12월 동안 만 5세에서 49세 1,000명을 대상으로 1:1 대인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아 아동의 인터넷 중독률은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3.0%, 100에서 200만 원이 4.6%, 200에서 300만 원이 7.1%, 300에서 400만 원이 11.4%, 400에서 500만 원은 8.2%, 500만 원 이상이 3.1%로 조사가 됐습니다. 성인 중에서는 20대의 중독률이 9.2%로 4.7%를 기록한 40대보다 2배가량 높았으며 직업별로는 대학생, 무직자의 중독률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전체 설문 대상자의 성별 중독률은 남성이 9.1%로 여성보다 높았으며 고위험군의 비율 역시 남성이 여성의 갑절에 육박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중독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아, 학생, 직장인 등 생애 주기별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고위험군은 가족 치유 캠프 등 치료와 함께 전문 후견인을 통한 밀착 상담을 지원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이슈앤진단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세워보는 이슈앤진단 지금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하나대투증권 목동중앙지점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국내 증시 좀 나흘 만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쿼터러플 위칭대를 앞두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에 이어서 프로그램 매물까지 좀 압박이 거셌었고 또 현물 쪽에서도 사주지를 못했었는데 어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주요 투자자들의 매도 공세가 나오면서 201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일단 뭐 금주 쿼터러플 위칭데이 앞두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 압력과 베이시스 악화로 프로그램에서 2,470억 원의 매물이 출현했죠. 대형주 위주로 해서 약세를 좀 보였고요. 뭐 중국 전인대에서 GDP 목표치가 7.5%로 나오면서 기대했던 8.0%에 못 미친 것도 역시 조정의 빌미로 작용을 했습니다. 개장 직후 순매수를 보이던 외국인은 곧바로 매도로 돌아서면서 567억 매도했고요. 기관 역시 1,474억 매도에 동참했습니다. 업종별로 볼 때는 뭐 운수 창고업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부타디엔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화학업종이 2% 넘는 큰 하락폭을 보이면서 전업종 고르게 다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는 특히 이슈가 중국의 GDP 성장률 목표치를 좀 하향 조정했다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예. 이 소식에 업종별로도 좀 엇갈린 흐름을 보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업종이 좀 수혜를 받았고 어떤 업종이 피해를 입었는지 업종별로 좀 분석을 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역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강했던 화학업종, 아까 말씀드린 부타디엔 가격 하락 영향도 있지만 네. 말씀드린 중국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영향을 좀 받았다 생각되고요. 거기서 벗어나 있는 업종들이 오히려 강세를 보였습니다. 강세 업종을 보자면 역시 내수업종, 농심이라든지 CJ제일제당, 또 롯데쇼핑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그동안 소외받았던 현대차 그룹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2월 자동차 판매가 증가했고 그에 따른 후광 효과 기대되면서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운수 창고 업종도 강세 보였는데요. 최근 상승세 보이던 유가가 하락세로 바뀌면서 한진해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역시 하락장에서 상승세 보였습니다. 테마로서는 남북경협, 가스관, 세일가스주 강세 보였는데요. 남북경협주는 민주통합당의 남북평화협정 체결 추진 소식으로 이화전기, 광명전기, 선도전기, 로만손 등 상승세 보였고요. 가스관은 러시아 푸틴 총리의 대통령 당선 소식, 또 가스관사와 가속화 기대감으로 대동스틸, 대한금속, 하이스틸 등이 강세 보였습니다. 시일가스 관련주는 중국의 시일가스 투자 확대 소식 등으로 스틸플레어, 영풍정밀, 우리기계 상승했고요. 어저께는 장중에 M&A 이슈가 있었죠. 신세계가 화장품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한국화장품과 코리아나 등이 큰 폭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예, 좀 지난 이슈, 어제장 이슈를 살펴보면요. 지난 만기일 때까지 외국인의 매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어제장 좀 프로그램 매물이 미리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어제 역시 장을 짓눌렀던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었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매수자 입장고가 2조 원 이상 쌓여 있는 만큼 일정 부분 만기 때까지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매물 출의 요인들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의 선물 매도에 의한 베이시스 악화에 따른 최대 7천억 원의 매물이 상존하고요. 또 현선물 비중 조절을 위한 기관의 인덱스 펀드 스위칭 매도 물량이 있습니다. 일단 29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인덱스 펀드의 선물 보유 물량이 11% 정도인데요. 지난 10월 이후 평균 기준이 15%였습니다. 이로써 상향한다고 가정할 시에는 최대 6천억 원 정도 역시 물량 출회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환차익을 확보한 외국인의 매수 차익 장고 청산 이런 부분들이 작용할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량 출회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스프레드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누적된 어떤 차익 매도 장고에 롤오버가 유발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ECB의 1차 LTRO
로 인한 유동성 확대가 이어지면서 향후 향상장을 예상하면서 원활물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고요. 외국인의 스프레드 순매도 롤오버가 4,500계약 정도에 불과해서 역시 스프레드 강세를 예상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환율이 1,118원 정도로 끝났는데요. 외국인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가격대는 1,080원에서 1,110원 정도 수준이어서 역시 이 부분 역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신흥국으로서의 글로벌 상장 지수 펀드 자금 유입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점, 역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큰 매물이 출혈 가능성은 없다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어제 좀 국내 증시가 나흘 만에 이게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코스피 지수 다시 좀 박스권에 갇힌 그런 장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한데요. 예, 역시 단기적으로는 숨고르기 장세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쿼드러블 위칭데이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변동성이 이어지는 형국 계속되고 있고요. 상승 기조 전체적으로는 유효한 상황이지만 추가 모멘텀이 좀 부족하고요. 엔화 약세라든지 어떤 기술적 부담감이 단기적으로 지수를 누르는 모습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수 하락은 곧 매수의 기회, 역시 지금은 내릴 때 주가를 모을 때 이렇게 보고 있고요. 2000에 대한 하방 정직성이 계속되고 있죠. 지난 2월 초 2000 회복 이후에 종가 기준으로 2000선이 붕괴된 거는 3번뿐이고요. 역시 2000에 대해서는 계속 회복력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번 주 역시 중국의 화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역시 작년 물가 안정 주력에서 벗어나 소비 부양 및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경기 부양 쪽으로 어떤 정책 방향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중국발 수혜 업종, 화학, 철강, 기계, 또 소비 관련주 이쪽으로 어떤 수급적인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므로 좀 이런 쪽 접근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 하락은 곧 매수 기회로 봐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예. 역시 또 이번 주 중국발 수혜 업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중국발 수혜 업종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어떤 업종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중국 소비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는 CJ 오쇼핑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네. 일단 CJ 오쇼핑 그동안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로서만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 국내 홈쇼핑 시장 부분부터 좀 알아보면요. 일단 2009년 이후 소매시장 성장률보다 홈쇼핑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출점이나 지방 영세 사원 보호 관련 어떤 규제에서 오프라인 대비해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점 있습니다. 또 오프라인과의 연계 마케팅으로 쇼핑의 안전성 및 편의성 역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오프라인 대비해서 가격적인 메리트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T커머스라든지 M커머스 활성화로 인한 수혜 역시 기대할 수가 있고요. 프로덕트 믹스 일부 품목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채널로 이동하면서 역시 좋은 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혹시 해외 쪽도 상당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홈쇼핑사의 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신흥시장은 현재 그 30대 젊은 층의 경제활동 인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중산층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신용카드가 보급이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 및 물류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국내 홈쇼핑 업계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오쇼핑을 선두로 해서 국내 홈쇼핑 업체들이 해외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요. 개별 종목 CJ 오쇼핑을 살펴보면요. 국내 홈쇼핑 업계에서 차별화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PB가 상당히 강화됐고요. CJ E&M 같은 그런 콘텐츠를 같이 활용하면서 성장성과 수익성이 같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던 SO 수수료 비용 증가폭 둔화로 수익성 역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역시 중국인데요. 중국 광역 확대 및 동방 CJ 이익 정상으로 인한 성장성과 수익성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 전체出口권은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9,400억 원 정도인데요. 올해 1.2조 원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동기간 영업이익 역시 286억 원에서 499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고요. 지분율을 고려한 수익은 73억 원에서 136억 원으로 역시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 CJ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동방 CJ 영업이익률 2011년도에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면서 일시적으로 낮아졌지만 2012년도에 정상화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30%에 육박하는 여전히 높은 성장성인데요. 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역시 중국 관련주로서 초점을 맞춰봐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부분이 인도 또 베트남
등 이머징 시장에서의 성장성, 추가적인 성장성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인도의 2012년도 성장성은 약 100%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영업 손실이 작년 290억 원에서 180억 원으로 좀 줄어드는 추세 보이고 있고요. 베트남 역시 작년 7월에 진출해서 현재 영업 손실이 한 4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 손실폭 상당히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인도, 베트남 모두 2014년 기점으로 해서 BEP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역시 추가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 중국, 또 이머징 마켓 세 가지 부분에서 CJ 오쇼핑 충분히 접근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CJ 오쇼핑 오늘 정말 자세하게 기업에 대해서 설명까지 해주셨는데요. 좀 차트를 보니까요. 예. 좀 가격대가 30만 원대 앞두고 좀 저항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매수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개인분들이 접근하기에 지금 가격대 자체가 단가도 상당히 높고요. 조금 박스권 횡보를 좀 지속하고 있는데 네. 30만 원대에 저항대 말씀하신 대로 좀 부딪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수 대에서 봤을 때 27만 9천 원에서 30만 원대의 어떤 박스권 플레이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온다면 30만 원대 추가 돌파도 가능해서 정고점 31만 원대도 가능하다 보기에 지금 사서 30만 원 돌파를 좀 염두에 둔 시점 좀 짧게 수익률은 낮게 보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지금 가격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발 수혜 업종으로 오늘 CJ 오쇼핑 매수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까지 이슈엔 진단 하나대투증권 목동중앙지점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가 오늘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